2025년 10월 15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규제로 서울 전역이 묶였고 수도권 집값은 요동쳤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 2026년 2월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강남 핵심 지역의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 도시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고 있지만 대출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투자해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은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2025년은 한국 부동산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해였습니다. 2024년 12월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내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죠. 서강대 권대중 교수는 탄핵 정국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 즉 상반기는 바닥을 치고 하반기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정부는 역대급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였죠. 먼저 서울 전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계약자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계약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집을 사면 무조건 2년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집은 최대 4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25억 원이 넘으면 2억 원이 한도입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도 담보 인정 비율이 80%에서 7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도 강화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2배 올랐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리보다 3%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도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되었고 정책 대출은 25% 줄었습니다. 규제의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묻기자도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리, 화성, 용인 등 경기도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곳 저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풍선처럼 말이죠. 2025년 한국 경제는 1%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성장 동력 약화로 부동산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 특히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한강변과 목동 같은 프리미엄 입지의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제로 인해 여러 채를 갖는 것이 불리해지자 자산가들은 가장 좋은 한 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정체되거나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2026년 집값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이 4.2%, 수도권이 2.5%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이 2.0% 오를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에서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셋값입니다. 2026년 전세 상승률은 서울이 4.7%, 수도권이 3.4%로 집값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입주 물량 감소는 이미 확정된 변수입니다. 전국 입주 물량이 2024 년 36만 가구에서 2026년 21만 가구로 줄어듭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2025 년 4만 2천 가구에서 2026년 2만 9천 가구로 31.6%나 급감합니다. 이것은 과거 착공 감소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착공과 분양은 일부 늘릴 수 있지만 입주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재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는 수요가 몰려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빠져나갈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건강한 상승이 아닙니다. 2026년 거래량은 65만 건 수준으로 정상기의 7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열이라기보다 유동성이 잠긴 상태에서 가격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은 금리와 경제 환경은 어떨까요? 한국은행은 2025년 1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현재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 인하가 예상되지만 그 속도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금리 하락은 부동산 시장의 호재입니다. 실제로 2024년 2분기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는 내려가지만 대출 문턱은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강화된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금리는 싸졌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잠재 성장률인 약 2%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2026년은 1.8에서 2.1%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 둔화는 부동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경제 불안 요인이 해소되고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야 부동산 투자 심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총인구가 2026년에서 2029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 밀도와 가구 구조입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은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된 곳으로 모입니다. 학교와 상권, 병원과 대중교통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서울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양천구와 동대문구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입니다. 왜일까요? 소득 상위층이 모여 살고 높은 집값이 추가 유입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도 핵심 거점 도시, 특히 수도권의 주요 지역은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당분간 증가합니다. 특히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미혼, 비혼이 증가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며 고령 1인 가구도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형주택 수요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역세권 원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일자리와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유출이 심화될 것입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상권이 쇠퇴하며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감소 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지방이라도 관격시나 혁신도시 같은 거점 지역은 선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과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 땅이나 사놓고 기다리면 오른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입지가 전부입니다. 첫 번째, 핵심 입지를 선택하십시오. 체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역세권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도보 3분 이내인가, 생활 인프라 병원, 시장, 학교, 공원까지 도보 10분 이내인가, 인구 밀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가, 미래 개발 계획, GTX나 신도시 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가, GTX 개통으로 1시간, 통근권이 30분, 초관격 생활권으로 단축되면서 역세권 저층, 주거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이득보다 임대 수익에 집중하십시오.
경제 저성장 시대에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는 자산이 각광받을 것입니다. 역세권 소형주택, 오피스텔, 우량 입지의 상가와 오피스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죠. 세 번째,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전환하십시오.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대신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이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가 자산을 관리해주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매보다 거래 비용도 낮습니다. 한국의 리츠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2025년 기준 상장 리츠는 25개, 시가총액은 약 9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체 리츠 자산 총액은 약 115조 원으로 성장했고 부동산 펀드까지 합치면 약 179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의 주택 저당 증권 잔액은 약 9조 달러, 일본 리츠 시가총액은 약 15조 엔에 이릅니다. 한국도 간접 투자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상업용 부동산의 양극화를 이해하십시오. 2026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양극화될 전망입니다. 강세를 보일 섹터는 이렇습니다. 서울 3대 권역의 프라임 오피스, 데이터 센터, 우량 입지의 물류센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같은 리테일입니다. 반면 비핵심 오피스, 일반 상가, 지식산업센터는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금리 인하로 투자 시장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량 자산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리스크를 관리하십시오. 2026년에도 규제 강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종료됩니다. 연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7월에는 스트레스 DS, R3 단계가 시행되어 가상금리가 1.5%가 됩니다. 정책대출과 중도금대출도 순차적으로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부는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입니다. 핵심 입지와 비핵심 입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압력이 존재합니다. 불확실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규제를 얼마나 더 강화할지, 금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내려갈지, 경제가 회복될지, 장기 침체에 빠질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떨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무작정 따라 사지 마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려 비규제 지역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부는 언제든 추가 규제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입지에 집중하십시오. 인구 감소 시대에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곳은 대중교통,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뿐입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십시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는 규제로 막혔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각오로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 수익을 중시하십시오. 저성장 시대에는 가격 상승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간접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장밋빛도 아니고 암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룰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변화를 읽고 전략을 바꾸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인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가 아니라 생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